매년 여름이면 반복되는 폭염, 전력 예비율 바닥, 블랙아웃 우려, 기사가 올해는 없습니다. 작년 여름에도 예비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고 냉방기기를 가동한 채 문 열어놓고 장사하는 가게들을 지자체에서 단속하는 기사가 많이 나섰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기 수요는 지난해 최대 피크치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전기가 남느냐? 산업통상자원부가 2년 전 예측한 전력 수급 계획상 2029년까지 예비율을 22%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이미 30%를 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전력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목표치를 12년이나 앞당겨서 초과 달성한 건가요? 아니면 그동안 전기가 부족하지 않은데 부족하다고 과장을 했던 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부족했던 건 맞는데 이해관계자들 때문에 부족분 이상의 발전소를 지은 건가요? 어떤 경우든 이건 그냥 전기가 남는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12년치 예상을 잘못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부족하지 않은 걸 누군가 부족하다고 한 건지, 거기에 누군가의 이권이 연루됐던 건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게 알고 싶습니다. 김어준의 궁금증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전기가 남는다는 거 오늘 뉴스 보셨어요? 네, 요새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2년 전에 예를 들어서 후내년은 전기가 남는다든가 아니면 작년에 내년부터는 전기가 남는다든가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새삼 듣는 이야기입니다. 네. 게다가 2년 전에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 2029년이 되어서야 22%의 전력 예비율을 갖추겠다. 근데 올해 30%가 넘어요, 벌써. 불과 2년 전에 예측한 건데, 이 예측이 어떻게 12년에 틀릴 수가 있는지, 예. 갑자기 전기 피크 전력량, 그러니까 여름 더울 때면 최대치 전력 예비율 한 자릿수 떨어졌다. 좀만 더 하면 블랙아웃 된다. 예. 그래서 문 열어놓고 장사하는 가게도 막 단속하고. 이게 작년까지만 그랬어, 작년. 정확하게 1년 전에. 무슨 내막이 있지 않겠나 하는 의구심을 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그동안 전기가 모자라지 않았는데 최대 피크치를 가지고, 피크치라는 건 그 한 해에 전기 사용량이 최대로 올랐을 때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만 가지고 일종의 이제 대국민 협박에 가깝죠. 전기가 부족하다고. 제 기억으로는 뭐 십몇 년 이상 계속 들어왔던 것 같아요, 여름마다. 그래서 발전소를 필요 이상 지은 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지금 발전소가 많이 지어졌다는 거거든요. 올해 기준으로. 많이 지어졌다는 건 올해부터 가동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걸 2년 전에 몰랐을 리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긴 계획을 가지고 세우니까요. 네. 국가 에너지 수급 대책은요. 발전소 짓는 굉장히 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SK나 GS 같은 이 대기업에서 민자발전소가 있어요. 이거 잘 모르시는데. 근데 이 민자발전소가 한전이 전기가 모자라면 민자발전소에서 사오거든요. 근데 이명박 시절에 민자발전소가 엄청나게 큰 성장을 했어요,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뭐 몇백억 단위의 이익이었는데 이명박 시절에 수천억 단위로 거의 10배 가까이 성장했거든요. 전기가 부족하면 민자발전소에서 더 비싸게 사요. 그런 것과도 관련이 있는 건지 무관한 건지 이거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 한번 따로 전문가들 모시는 걸 하고. 이상하잖아요. 네, 이상합니다. 저는 이게 이제 발전소를 지으면 몇 년씩 짓는 건데요. 2년 전 계획에 2029년에 될 거라고 한 게 정권 바뀌자마자 돼버렸어요. 이상합니다. 저는.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계속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소식 전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구형이 있었는데요.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재판에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직접 출석하기도 했는데 구형의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 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이 부회장 등 피고인 등에 대해서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최동욱 전 검찰총장도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재벌 수사를 하다 보면 결정적인 그 동네 잡범처럼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는 언제나 없다. 그래서 등장한 게 포괄적 뇌물죄라는 거거든요. 예. 누군가가 뭐 CCTV가 있다든가 인증샷을 찍었다든가 아니면 뭐 문서로 돈 줬음 돈 받았음 영수증이 있다든가 그런 게 네. 없단 말이죠. 계좌로 돈을 줄 리가 없죠. 뇌물 네. 사건인데요. 그래서 포괄적 뇌물죄라는 개념이 나왔고 이 개념으로 기본적으로 재벌들이 여태 다수 처벌을 받았는데 예. 이번에도 결정적인 증거는 없는 거예요. 사실을. 돈 줬는데 그 장면을 찍었다든가 돈 달라고 했는데 그 장면을 녹취했다든가 없죠. 하지만 돈이 간 사실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니다. 그 대가에 대한 문제이죠. 돈이 가긴 청탁성. 갔죠. 예. 네. 조진희 기자가 어제 미니 인터뷰하면서 12년에서 15년 연상한다고 했는데 12년 맞췄어요. 예. 준법조인이죠. 예. 준법조인. 재판장을 자주 들락거리다 보면 예. 자랑하겠네요. 다음에 인터뷰할 때. 자, 12년을 중형을 구형했는데 이건 이제 검찰이 구형을 했을 뿐이지. 예, 예. 특검 쪽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판부의 판단이 기다려지는데요. 그렇죠. 25일에 있습니다. 2시 반 선고 잡혀 있습니다. 24, 25일 정도 예상했었는데 맞잖아요. 네. 재판을 많이 받다 보면 법정이 됩니다. 네. 근데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 12년을 구형했다고 해서 그 뭐 최소한 절반 6년은 나오지 않을까? 그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혐의 5가지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증빙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요.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그렇죠. 상황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약한 예를 들어서 2년, 3년 하고 집행유예 이미 뭐 5개월 이상 6개월 가까이 살았다. 이거 참작해 주거든요. 집행유예도 가능하고. 뭐 이제 전망은 사실 의미가 없고 자 25일이면 결정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최후 진술을 하게 되죠. 네, 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엔 책임 진술했는데요. 모든 게 자신의 탓이라면서 공소 사실은 이해할 수 없다,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또 진술 도중에 아버지 이건희 회장 등을 언급하면서 몇 차례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갑자기 이건희 회장 건강이 궁금하네요. 예. 삼성 측에서는 항상 의식이 또렷하고 문제없다고 예, 몇 년간 얘기했는데. 최근에 심지어 휠체어를 탄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삼성발 뉴스였는데요. 그러니까요. 참 궁금해하는데. 예. 자 어쨌든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하고 그러자 방청객 쪽에서 뭐 응원의 목소리도 나왔다고. 네, 힘내세요라면서 응원하다가요. 원래 방청석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퇴정당했습니다. 여기 이제 친박 단체들, 네, 친박 성향의 방청객들이 많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운명이 연결돼 있으니까 관심이 갈 것 같긴 한데 그 이재용 부회장이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결국 영장 기각돼서 나왔을 때 첫 번째 영장 기각됐었죠. 예, 그때 친박 단체가 그 앞에서 기다리면서 박수치고 태극기를 흔들고 성적이도 같이 얹어놨던 뉴스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는 이 앞뒤가 전혀 안 맞았던 것이 당시는 초창기는 박근혜 대통령 강압에 의해서 돈을 줬다고 할 때거든요. 근데 어떻게 친박단체 가서 거기서 성적이를 흔든 앞뒤가 전혀 안 맞는데 누가 시킨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당시 정황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이재용 부회장을 응원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강요당했다라는 취지라면요. 예. 그런데 응원을 했었고, 보수단체를 삼성이 지원했기 때문이냐, 뭐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누가 그 일을 시켰을까요? 예, 좀 궁금합니다. 어쨌든 그 친박단체와 같은 소속의 지지자들인지는 모르겠으나, 역시 친박 지지자들이 이런 이재용 부회장의 방청에는 항상 등장한다. 예.
네, 어제 재판 시작 전에도요. 박영수 특검 들어갈 때 소리 지르고 했었습니다. 당시 물 던지면서 5대를 멸해야 한다. 똑바로 안 하냐. 이런 식으로 난동을 피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뉴스가 있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정원 적폐청산 TF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에 국정원의 사이버 외곽팀이 민간인 3,500명으로 구성됐다라는 거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국정원은 2009년부터 댓글 작업 아르바이트생 모집했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를 해보니까 당시 국정원이 이들에 대해서 신원조회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지 소속과 경력, 각종 금융정보, 가족들까지 치밀하게 조사했다라는 건데요. 적폐청산 TF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 정보를 토대로 약점을 틀어지고 내부 고발 등 사전에 이런 것들을 차단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한편으로 이해가는 게 자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한 거잖아요. 예, 자국민을 상대로. 원래는 적을 상대로 했었어야 할 작업을 자국민을 뽑아서 자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하는 거니까 그 자국민 대상의 간첩을 뽑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신원조사해야죠. 그쪽에서는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을 법하고 지금 이제 그 적폐청산 TF에서는 그랬다고 추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계속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신원조사를 한 것까지는 사실 확인이 됐고 왜 했겠느냐. 네, 내부 고발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고. 예, 규모가 꽤 되는데 지금까지 안 알려졌던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제 며칠 동안 댓글 부대 특정 종교와의 관련성 따져봐야 된다고 윤목사 케이스도 있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보수 기독교 단체 혹은 보수 기독교단의 관련성을 조사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뭐 윤목사 사건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앞서서 이 댓글 알바단이 존재한다고 제가 처음 언급한 게 2010년이에요. 2009년부터 모았다고 하는데 전 10년입니다. 그때는 음모론이라고 두드려 맞았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포탈에 달린 기사 댓글 작업 방식이 이랬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한 아침 8시, 9시 정도 되면 출근 시간대죠. 그 시간대에 갑자기 정부의 비판적인 혹은 정부가 키워줘야 할 정부를 옹호하는 그런 기사가 올라오면 댓글이 한 10여 개가 갑자기 쭉 달리는데 그 댓글의 추천수가 높으면 이렇게 상단에 노출되거든요. 올라가죠. 예. 상단에 노출되잖아요. 삽시간에 500개, 1000개씩 올라갑니다. 짧은 시간 내에. 그래서 1위부터 10위까지가 상위 노출되는 지금 조금 방식이 바뀌었는데 상위 노출되는 댓글들은 전부 정부 찬양이거나 혹은 야당 비판 그 댓글로 다 뒤덮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 그룹이 여러 개 있었다고 제가 판단했는데 논조가 조금씩 달라서 한 그룹이 달았던 댓글의 아이디들이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 대부분 기독교 관련 단어들이었어요. 그 예를 들면 개신교, 예를 들면 골고다 언덕이라든지 뭐 거룩한 밤, 뭐 아니면 길 잃은 양떼, 뭐 내 안의 천사, 너무 티가 나는. 하늘 정원, 네. 그런 식으로 누가 봐도 이건 기독교 관련된 그 아이디다 하는 게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1위부터 10위까지를 장악했었거든요. 개신교 뭐 개인 단위에서 개신교 신자거나 최소한 혹은 개신교 단체 혹은 개신교 교단 혹은 특정 목사와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종교가 개입했다는 건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네. 자, 제 생각은 그렇고요. 관련해서 지금 이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간간히 나온 뉴스, 이 뉴스는 그 전까지는 들어본 적이 없는 뉴스인데 추정만 해서 확인되어 가는 건데 이제 또 관련 뉴스들이 있죠. 예? 그렇죠. 의혹으로 보던 것들이 다 국정원 발로 확인해 주기 때문에 이 뉴스가 가치가 있는 것들인데요.
또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분석한 것에 따르면요. 청와대 보고문건 13건 중에서 국정원 문건 제외하면요. 5건은 경찰 보고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요. 야권 동향 정보를 수집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경찰 보고서에는 국정원 문건처럼 2011년 11.6 재보선 전후로 야권 움직임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테면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 주도의 혁신과 통합은 동력이 없다. 또 박원순은 지지율이 낮은 데다가 기부금 횡령 의혹까지 부각될 경우 승리가 어렵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경찰 IO 뭐 쪽에서 작성한 보고서일 텐데 경찰도 사실은 정치권을 사찰해 왔다는 거죠. 네. 사정기관끼리의 경쟁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경찰이 문재인 주도의 혁신과 통합은 동력이 없다라는 보고서를 냈습니까? 자기들이. 예. 치안을 담당할 것인데. 박원순은 지지율이 낮다. 그래서 승리가 어렵다. 이거 왜 씁니까, 경찰이? 청와대로 올라간 보고서라는 겁니다. 예. 청와대 국정원뿐만 아니라 경찰도 예, 이런 정치 개입을 사실상 항상 해왔다는 거죠. 네,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기관들입니다. 이건 이명박 정부 때 얘기거든요. 예.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 때는 하지 않았는가. 그 얘기는 지금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 청산, 적폐청산 TF가 그 시절부터 훑고 있거든요. 네, 현재는 이명박 정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관련 뉴스가 또 있나요? 네, 또 오늘 아침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요. 국군 사이버 사령부에 관련된 뉴스도 있습니다. 군 사이버 사령부가 민간 보안 업체로부터 수억 원대 라이선스 이용료를 주고 사이버 위협 및 보안 정보를 샀다라는 건데요. 원래는 여기서 조기의 위협 정보를 인지하고 민간에 전파해야 되는데 거꾸로 됐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2012년 대선과 총선 때 정치 댓글 다는데 주력하다 보니까 본연의 기능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이제 군도 이게 국정원에 가려서 그렇지 사이버 사령부라는 게 이제 적국에 뭐 군사적 해킹이라든가 뭐 이걸 막으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이버 사령부도 역시 자국민을 상대로 댓글 공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돼요? 아 정말. 네, 심지어 관련해서는 이미 유죄가 난 사이버 사령부 단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댓글 작성하느라고 IT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 군무원을 뽑아가지고 이런 정보를 취합할 만한 능력이 사이버 사령부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에 돈 주고 샀다는 거죠. 그럴 거면 사이버 사령부가 왜 있어요? 예. 이게 더 웃긴 것은 이런 게 밝혀지고 나서 군 사이버 사령부잖아요. 군 사이버 사령부가 실제 직원들 상당수가 댓글 작업을 위해서 뽑혔기 때문에 IT 전문가 아니어서 사이버 전문성이 없다. 그리고 이미 군이 정치에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댓글도 달아버린 거잖아요. 공작을 한 거 아닙니까? 똑같은 국정원과 사이즈만 작을 뿐 똑같은 일을 한 건데 그러면 이 조직을 근본부터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마땅할 것 같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죠. 누가 생각해도. 그런데 그냥 다 남아있어요. 다 남아있고 그때 당시 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 요원이 뭐 200명 정도가 있다. 뭐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밝혀진 바에 의하면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여하간 이분들 그대로 있고 예, 다 그대로 있습니다. 처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짓을 했는데. 수뇌부 몇 명만 겨우 처벌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고요. 그렇죠. 그것도 간신히 아주 간신히. 모든 기관이 동원된 거죠. 모든 기관이. 심지어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 김관진 장관이었는데요. 아예 보고받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빠져나갔었습니다. 최고위였는데요. 그렇죠. 네. 군도 국방부 장관도 모르는 일을 막 하는 거죠. 그 주장에 의하면. 자기들끼리 막 군 사령부에서 댓글 달고 국방부 모르고 경찰도 막 사찰하고 모르고 국정원도 막 댓글 달고 몇천 명씩. 근데 모르고 이게 말이 됩니까? 모른다는 게.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예.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그 조직의 전문성이 떨어져서 실제 그 조직이 하라고 하는 일을 못하니까 민간단체에서 사이버 보안 정보를 사온다는 거 아닙니까? 참네.
할 말이 없어요. 군도 이랬다는 건. 망하는 나라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모든 조직이 동원됐다라고 볼 정도로요. 모두가 댓글 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조직이 동원된 거죠. 예. 정권을 지켜야 하니까요. 정권을 지켜야 하니까. 그러니까 군이고 경찰이고 국정원이고 간에 당시 이때면 한나라당이죠. 2011년이면 예. 한나라당 뭐 지금 새누리당으로 이제 옮길 때죠. 예. 자유한국당 그 이후로는 이때 당시는 아직 새누리당이 되기 전이네요. 자유한국 뭐 같은 뿌리니까요.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한나라당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모두들 같이 흥신소 혹은 심부름센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관련해서 처벌받은 자는 거의 없다. 이거는 국가에 대한 반역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건 다 처벌해야 된다 봅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래야 다시는 안 그러죠. 자, 벌써 댓글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너무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이 뉴스가 사실은 포탈을 다 뒤엎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정치 관련 뉴스는 최소한. 근데 이 뉴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짚어서 좀 세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뉴스 제목 하나 정도, 예, 혹은 두 개 정도 하고 끝낼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출마가 여전히 갑론을박인데요. 국민의당 의원 10명이 안 전 대표 만나서 당대표 출마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안 전 대표는요, 출마의 뜻을 굽히고 있지 않습니다. 정계 은퇴하라는 거냐 뭐 이렇게 반발했다는 보도를 그렇죠. 봤는데 그 내심의 일부가 드러난 워딩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출마하지 않고 있으면 정계 은퇴 수순을 밟을 거란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건가? 왜냐하면 당대표 한번 출마 안 한다고 해서 정계 은퇴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출마하지 말랬더니 정계 은퇴하라는 거냐라고 대받았다는 거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건가? 예,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은 통상적인 과정이라면 3년 후 총선 전에 그리고 대선이 한 1, 2년 정도 남았을 때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그때 당권을 누가 잡느냐. 근데 지금 이건 대선 끝나고 아직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게 벌어졌다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왜 그러는 걸까 다들 궁금해하는 거고 말린 사람이 많은 거죠. 예. 여전히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공포의 정체가 뭘지. 자, 제목 정도 읽고 끝내겠습니다. 네, 갑질 논란이 있던 박찬주 사령관의 부인이 어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나와서요, 공감병들을 아들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추행하고 나서 딸같이 생각했다고 했던 한나라당의 박희태 전 의장 워딩과 수미가 쌍관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건 누가 조언했을까요? 이렇게 답하라고. 재미있는 뉴스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임스 본드의 주제곡입니다. 상암동 본드. 국정원 고위 간부 출신으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세상에 처음으로 폭로한 김상홍 씨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상홍입니다. 이 댓글 사건을 처음으로 폭로하셨는데 5년이 지나서 이제 드디어 국정원 내 TF에서 이 댓글과 관련된 정보 일부가 저는 일부라고 보는데 네. 예, 일부가 이제 구체적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처음으로 궁금한 것이 댓글 팀이 30개다. 네. 예. 그리고 뭐 3,500명이다. 이런 식의 이제 첫 보도가 있었습니까? 근데 그 보도가 이제 기자들이 보도해서 TF에서는 정확하지는 않다. 네. 아직도 진행 중이고 30개 팀에 3,500명만 있었다는 건 아니다.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우선 30개 팀밖에 없었을까요? 훨씬 더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에서 발표한 것은 30개 팀에 3,500개 아이디
그러니까 3,500명이 아니고 3,500개 아이디. 정확하게 말하면 아이디입니까? 예. 네. 그런데 이제 30개 팀은 이제 고구마 줄기가 이제 모습을 드러냈다. 네. 그래서 저는 국정원에서 그 특수활동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약 4,900억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4,900억이요. 뭐 1년에 30억쯤을 쓴 걸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보도되긴 했어요. 예, 너무 근데 적다 이거밖에 안 썼을까. 그러니까요. 국가적 사안이었는데 거의. 그렇죠. 예. 그 이명박 정권에서 정권적인 사안이었잖아요. 원장이 계속 관심을 보이고. 보수 정권 재창출이라는 커다란 그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뭐 특수활동비에 10분의 1만 써도 약 500억쯤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마 300개쯤 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 300개요? 그러면 민간인들이 일반인들이 이 다단계 업체를 해도 예. 금방 숫자를 확보해 나갈 수 있는데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했는데 30개 팀으로 그쳤겠습니까? 저는 이제 조금 꼬리를 드러냈다. 출발선에 서실 뿐이지 예. 300개 이상이라고 해야 그래야 말이 되는 거지 30개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렇지만 국정원 직원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팀이 한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원래 대략 한 20개 정도는 개인이 한 사람이요? 예, 직원 한 명이 한 20개 정도의 협조망을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하. 이걸 지금 심리정보국 직원만 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심리정보국 직원이 했던 게 지금 파악된 게 30개 팀이라고 보는 것 같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은 두 사람이면 커버가 가능하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이제 30개 정도는 그렇죠. 더군다나 심리정보국 같은 경우는 협조망을 관리하는데 익숙한 직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이제 활동을 하던 직원들이 협조망을 이제 전문용어로 부식한다고 하는데. 부식이요? 예, 심는다는 거죠. 협조망을 그걸 심고. 국정원 내에서는 부식이라고 합니까? 협조망을 부식하고 관리하고 하는데 익숙한 직원들이 이제 국내 정보를 하는 직원들인데 수사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지금 드러난 것 보면은 보안 각서를 진구를 했다고 그러는데 보안 각서를 받게 되면은 일반인들은 굉장히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요. 그렇겠죠. 그래서 또 자기가 무슨 굉장히 국가 안보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걸로 착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국내 정보하는 쪽, 그다음에 안보 수사, 대공 수사하는 쪽에서는 또 다른 팀들이 많이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 드러난 것은 정말 국정원 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은 커다란 성과인데 앞으로 더 드러날 것을 보면은 참 가슴 아프지만 흥미진진하다. 빙산일각에 불과하다 이 정도는 30개 정도는 능숙한 직원이 하나에 20개 팀 정도 하니까 능숙하지 않더라도 뭐 5개, 10개는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심리전단국 직원만 따져도 만약에 5개씩만 했다고 해도 몇백 개 아닙니까? 그렇죠. 약 70명이 나가서 하면은 350개. 350개 팀을 5개만으로 한다 하더라도. 네. 그러면 30개 팀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거라고 봐도 되겠군요. 그렇죠. 원래 기본적인 국정원 직원들이 역량이나 하던 일의 패턴에 보자면 이건 뭐. 그렇죠. 그건 정말 너무 적은 숫자입니다. 3,500개 하니까 굉장히 커 보이고 그동안에 없던 얘기라서 그러니까요. 많아 보이는데 국정원의 역량이나 그다음에 온라인상에 떠도는 내용들을 보면은 과연 3,500개 아이디쯤으로 했을까? 10분의 1도 안 된다고 보신다. 그리고 국정원 활동비가 지금 한 달에 2억 5천 썼다고 하는데 너무 적다고 계속 저희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너무 적은 돈이죠. 너무 적은 돈이군요. 정권을 놔두고 자기들이 총력을 다했는데 한 달에 2억 5천 3억을 쓰겠습니까? 250억을 써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러면 지금 국정원 TF가 밝혀내고 있는 건 그나마 자료가 남아있는 일부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남아있고
또 이제 개인들 직원들 일을 했던 직원들을 조사를 했을 텐데 현직 직원들이 이게 드러나면은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아마 많이 감추고 있고 또 다른 직원은 조사하는 직원도 끝까지 밝혀내는 것이 추궁하는데 지금 조금 한계는 있을 겁니다. 국정원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이게 그 국정원 관련은 그게 어렵습니다. 국정원 내에서 국정원 직원이 다른 직원을 상대로 조사하다 보니까 항상 내부에서 이게 끝나고. 네. 그런데 또 국정원이라는 조직 자체가 외부에서 들어가서 확 다 털어버릴 수도 없는 데잖아요. 근데 지금 외부에서 들어간 게 국정원 개혁위원회 예. 정혜구 위원장을 중심으로 들어갔는데 그분들은 조사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조사는 내부 직원들이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한계가 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한계가 있긴 있다는 전제하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당시에 국정원만 했느냐. 오늘 저희가 브리핑에서 했는데 군 사이버 사령부도 등장을 했거든요. 네. 군 사이버 사령부가 당시 댓글 다는 직원들을 뽑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져서 정작 사이버 사령부가 했었어야 할 해킹 정보들은 민간 업체에서 사온다 뭐 이런 뉴스였는데 네. 그런데 이제 사이버 사령부는 그렇다면 독자적으로 댓글을 달았겠는가. 이 사이버 사령부를 국정원이 지시한 건 아닐까.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댓글을 단다는 건 기조가 있거든요. 네. 중구난방으로 몇천 명이 움직여봐야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예. 네. 하나의 일관된 흐름이 있어서 여론이 이렇구나 하고 착각을 불러일으켜야 되니까 지휘를 해야 되거든요. 네. 제가 군을 평가자로 하는 것은 아닌데 댓글은 금방 우리 공장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일관된 기조하에서 그렇죠. 또 정치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을 하고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도의 작업입니다, 사실은. 군은 할 수 없습니다. 그걸 더군다나 사이버 사령부의 역량으로는 네. 단순한 기술 역량이지 거기서 정보를 분석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도 않고 또 통일돼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컨트롤 타워는 하나여야 된다. 그래서 국정원이 밖에 나와 있는 구중궁궐 청와대를 제외하고 밖에 나와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을 거다. 그래서 군 사이버 사령부도 국정원의 지휘를 받으면서 댓글에 관여했을 거로 봅니다. 독자적으로 활동한 게 아니라 그렇죠. 뭐 지금 말씀하신 이유로 정치 분석을 해야 되니까 도대체 정치권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밀한 사정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네. 그 사정을 기반으로 해서 요 사안은 요런 댓글로 가자라고 기조를 정해야 되는데 그거는 양쪽에서 정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네. 국정원이 정했을 것이고 국정원이 정하면 그걸 사이버 사령부가 실행했을 것이다. 네. 그래서 네. 그때 이제 댓글 사건을 제가 폭로한 이후에 국정원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네. 국정원 감찰실이 그 심리정보국 직원들 차 트렁크를 막 뒤지고 했는데 그 와중에 그 논지가 몇 장이 발견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논지라 하면 논지가 이제 지령문이죠. 댓글을 이렇게 달아라. 아하. 그 지령문을 직원들이 가지고 가서 이제 소위 PC방이니 무슨 네, 미사리니 오피스텔이니 가서 다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오늘의 논지가 매일매일 다르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논술학원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군 사이버 사령부에도 똑같은 형태로 가서 달렸을 거다. 사람을 놔두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논지를 제공해 주면은 거의 유사하게 다 달렸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때 직원을 논지를 휴대하고 나가던 직원을 조사를 해서 했는데 경고 처분에 그쳤다라고 그때 들었었어요. 그렇게 해서 실제 구체적으로 달린 댓글 저도 사실 기억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야당 비판 아니면 정부 찬양이거든요. 네.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중간중간에 이제 지역 감정을 자극하거나 네. 북한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주로 야당 비판 정부 찬양인데
혹시 이것은 국정원 댓글 작업이 틀림없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몰랐을 테지만 구체적으로 이런 것은 댓글 작업이었다라고 지금 말씀해 줄 수 있는 사례가 없습니까? 사례? 원세훈 원장이 2009년 2월에 취임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네. 자기가 말하는 대남 심리전 댓글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는 정부 홍보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홍보로 처음에는 그래서 비판이 아니라. 네. 이거 이제 홍보 정도가 좀 지나쳐서 2010년도 보면은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의 유머라는 사이트에 네네. 왕 시리즈라고 네. 게재가 됐었어요. 왕 왕 시리즈가 뭐 신영웅 시대 그래서 당시 이명박을 무슨 버스왕 버스 문제를 해결했다 해서 네, 버스왕이라는 버스왕. 모양이에요. 또 철도왕은 철도 특이하게 1부부터 7부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 철도 파업 네, 철도 파업을 본인이 해결했다는 거예요. 모든 철도왕. 걸 결국은 난관에 봉착한 여러 가지 문제를 예. 이명박이라는 영웅이 탄생해서. 해결했다. 그래서 좀 약간은 우스꽝스러우면서도 국민들 마음속에 슬그머니 스며들게 하는 그런 전략으로. 근데 그걸 보면은 굉장히 분석이 현 상황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게 되어 있고 구성도 아주 기승전 이명박으로 되어 있는 국정원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그러면 예. 왕 시리즈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았죠. 뭐 버스왕, 철도왕, 버스왕, 뭐 치안왕, 치안왕, 본인이 또 외교를 잘했다 외교왕, 외교왕. 또 뭘 구출했다 해서 구출왕. 구출왕은 뭡니까? 무슨 어디 갇혀 있는 것을 본인이 구출했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치안왕은 어디에 무슨 경찰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본인이 나서서 질책을 하고 했더니 출동해서 질책하고 네. 그 문제가 해결됐다. 해결되고 이런 정말 웃지 못할 초반에는 그러니까 정권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방식으로 뭐 기사를 통해서 하는 것은 별개이고 예. 온라인상에서 작업을 하려면 약간 유머스럽게 예. 약간 이렇게 희화하면서도 그 안에 내용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 이 모든 게 다 이명박 대통령의 은공이다. 그렇죠. 업적이다. 왕이다. 예. 왕이죠. 그래서 왕 시리즈를 국정원에서 누군가 개발해가지고 그거를 인터넷 게시판에 막 뿌린 거군요. 예. 무척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때. 심지어 무슨 I love soccer라는 그런. 예, 전혀 다른 축구 동호회인데. 그러니까 취미로 들어가는데도 전부 했고. 이게 정치 커뮤니티에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전방위로 다. 예. 그걸 한 사람이나 그걸 보고를 받았을 텐데 보고받은 이명박 씨나 참 수준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카카를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소말리아 해적 인질 구출 작전 네. 성공했다 그러면 구출왕이죠. 네, 오늘의 논지 구출왕 예. 쫙 뿌리고 예. 유치하네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며칠째 반복 얘기하고 있는 건데 뭐냐면 제가 이제 저도 2010년 초반에 이게 틀림없이 조직적인 댓글 작업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거든요. 그전에는 없던 현상들이 저는 왕 시리즈는 몰랐습니다만은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물론 이명박 정권을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응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조직적으로 대규모로 갑자기 등장했다는 게 이상했고 이상했을 뿐만 아니라 댓글을 대는 양태도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건 보수 기독교 교단이나 혹은 조금 더 작은 단위에서 특정 교회나 혹은 그런 개입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게 예를 들면 아이디들이 다 원래 이제 아이디를 많이 만들다 보면 단어에 한계가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익숙한 단어로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어느 시점 가면. 근데 거기 보면 골고다의 언덕이니 개신교 꼭 골고다의 언덕이 개신교만
정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딱 보면 이게 하늘 정원 뭐 하여튼 네. 개신교 관련된 기독교적인 단어들이다 아이디가 네. 하는 게 한눈에도 보이는 근데 자기들이 들킬 거라고 생각 안 했던지 아이디를 만들 때는 그런 아이디를 만들어서 작업하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예, 이명박 정부의 인사의 기조가 네. 고소영이었잖아요. 고소영.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그중에 이제 한 축을 차지했던 게 소망교회. 네. 이제 다시 말해 이제 보수 기독교계가 동원이 가능한 인사에서 소망교회 출신들이 많이 등용이 되다 보니까 애국심으로 이렇게 포장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국정원과 보수 기독교계가 연결되는 그 정점에는 이명박이 있는 거죠. 오히려 이명박을 매개로 해서 국정원과 보수 기독교계가 협업할 수 있는 협업한 것이 사실이군요. 할 수 있었다고 봐요, 저는. 그때는 분위기가 전부 다 우리 무슨 이명박 장로님은 무슨 서울시도 하늘에 봉헌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그렇게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또 평소에 가지던 궁금증인데 보수 동객들 있지 않습니까? 네. 보수 단체들을 지원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활동 내용을 보면 저 사람은 저 정보를 국정원을 통해서 얻지 않았을까 하는 뭐랄까요. 개인이 그냥 인터넷에 글을 쓰고 하는 것으로는 얻을 수 없는 정보를 기반으로 얘기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있었죠. 예. 네. 아시죠? 그렇죠. 그분들 모 선생님 또 정모 여사님인가 그분도 있고 근데 그분들 또 국정원으로부터 정보를 또는 직접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한번 돌려받든지 하고 단체를 전부 지원을 국정원에서 많이 보수 단체를 그건 했기 드러났죠. 때문에 개인들이 활동을 하면서도 보수를 표방하고 하면서는 나는 왜 지원해 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지원받았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하신다고. 네. 네. 이 대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예. 그렇게 추정하신다. 그러니까 네. 굳이 딱 누굴 집어서 말하지 않더라도 흔히 이제 보수 농객으로 알려진 분들 중에 트위터 중에 활동하는 분도 많죠. 그분들도 측면 지원이나 그런 지원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만약에 이 댓글 부대가 이명박 정부에서 이렇게 돌아갔다면 만약에가 아니라 돌아갔죠. 박근혜 정부로 이어졌을까요? 이어졌죠. 이어졌습니까? 온라인상에 인프라가 다 깔려 있는데 그걸 정보기관이 더군다나 자칭 애국심으로 똘똘 뭉쳤던 남재준 원장이 포기했겠습니까? 그리고 댓글은 똑같은 형태로 똑같은 논조로 보다 더 강화된 형태로 온라인상에 달려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인프라가 그대로 작동을 했다고 봐야죠. 근데 심리 전단, 그러니까 국정원 내부에서 이런 일을 했다가 크게 되었으니까 국정원이 방식을 바꾸지 않았을까요? 방식은 이제 내부에서 주도하는 형태보다는 그때 좀 시끄럽게 됐으니까 심리정보국이 직접 움직이기보다는 외부로 외주. 지금 드러난 그 30개 팀 3,500개 아이디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외주가 있었어요. 외부로 용역을 조사하는 형태를 띄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자, 댓글 부대에 관련해서는 이것만 하다가 벌써 시간이 다 나가서 1분밖에 안 남았네요. 원래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원세훈 국정원장이 취임한 후에 첫 작품이 논두렁시계 사건이라고. 기억하시죠?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기 직전에 권양수 여사가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명품 시계를 받았는데 수사가 시작돼서 논두렁이 벌었다. 라고 하는 것이 당시로는 검찰이 흘린 정보다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당시 수사검사가 아니다. 이인기 부장인가요? 네, 이인기. 그게 아니라 국정원이 한 거다. 언론 플레이를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럼 과연 국정원이 언론 플레이 했느냐 이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자면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언론 플레이를 했겠죠. 그리고 그 언론 담당만 한 게 아니라 법조 담당, 언론 담당 개별적인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거고 그걸 종합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 수뇌부가 전부 다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내보냈을 거다. 그렇게. 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다루겠습니다. 눈두렁시계 사건.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감동 본드였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나라 걱정을 하다가 어느 날 당대표가 되어버리신 이혜원 대표에 의해서 현재 당사열 2위입니다. 네, 당사열 2위. 뉴스공장의 고정 멤버가 되었습니다. 지난번 테스트를 거쳐서 네, 경쟁자가 있었는데 다른 요인으로 탈락을 하셨고 핫해. 네, 코드 제목이 핫해입니다. 핫해. 네, 핫해. 너무 핫해입니다. 요즘. 핫해. 너무 핫하다는 거죠. 핫해. 예. 바른정당의 하태경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하태경입니다. 의원님만 나오시면 저희가 기본 욕이 한 100개 이상씩 쏟아지거든요. 예, 욕 들으러 나옵니다. 욕 들으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하러 나옵니다. 오늘도 기대해 주십시오. 자, 저희가 이 욕 문자가 많이 안 나오면은 이 코너를 없애버릴 생각이에요. 칭찬 문자가. 네. 칭찬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 코너를 없앨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없애버릴. 칭찬받는 그날까지. 알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바른정당에 특히 하태경 최고위원의 눈으로 바라본 정국 짚어보는 시간인데 지난 한 주간 아무래도 가장 핫했던 거는 이제 핫했던 것은 안철수 전 대표가 당권 도전에 나선 거지 않습니까? 예. 이 당권 도전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저도 정치를 오래 하진 않았지만 네. 정치판이 이럴 수도 있구나. 지금 바른정당이 상대적으로 태평성대 같아요. 마이크를 여보세요? 귀에 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지금 마이크를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네. 바른정당이 거의 야권을 평등한 느낌이에요, 제가. 어떤 의미에서요? 원래 바른정당이 최고 위기 정당이고 20명밖에 안 되고 한 명만 나가면 지금 끝나는 이런 정당인데 홍준표 한국당 대표. 가만히 있어도 그냥 약간 엽기적으로 일배당 비슷하게 엽기적으로 극우 정당으로 가버리고 다시 박근혜 탄핵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 내부에서 나오고 일배 열심히 하시라 혁신의 방향이 거의 6개월 전으로 돌아간 모습입니다. 너무 돌아갔어요. 너무. 거기는 거의 정권 재창출 포기한 그냥 그러니까 오른쪽의 정의당 이런 노선을 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저희들은 고마워요. 고맙다. 그렇게 계속 가시라. 근데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어떻게 보면 우당이에요, 국민의당이. 그러니까 친구 우자, 버주자 우당인데. 그게 연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지금은 우려스러운 걱정 우자 우당이 돼가지고 지금 상당히 지금 국당이 연대를 말하기 전에 소멸할 수도 있지 않을까. 당대표 출마한 이유가 소멸할까봐서 나왔다고 하는데 오히려 당대표 출마가 소멸의 길로 가는 길이 아니냐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피해의식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나오면 이게 민주당 투항파한테 팩트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천정배, 정동영 두 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셨는데 그 두 분 중에 누군가가 되더라도 민주당으로 흡수 통합될 것이다. 나중에 지방선거 전후로 해서. 그렇죠. 이런 우려가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맞설 만한 사람이 없다.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알아요. 독배를 마신다. 하지만 청명해 주거나 한식해 주거나 내가 안 나와도 죽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대표 심리를 제가 읽어본 거예요. 그렇게 안철수 대표가 제가 인간적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단 정치적으로 순진하다. 정치적으로 좀. 그건 정치 천연병한테나 할 얘기지. 이제 대선을 2번이나 지났는데 순진하다고 말하는 게 맞나요, 표현이? 아직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제 말은 그걸 순진하다고 말할 수 있고 어리숙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모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똑같은 해석을 두고 정치 신인이면 순진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말하기에는 대선 후보를 공당에서 쪘는데요. 이게 좀 안철수 대표가 좀 애매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정동현, 천정배 두 분 보면 약간 올드 보이고 노회할 것 같고 이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이 다 존재하잖아요. 근데 안철수 대표는 올드해 보이진 않아요. 아직까지 느낌이.
근데 단 좀 정치적으로 좀 막 가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니냐. 막 가는 경향이 있는. 그러니까 이게 그 일종의 좀 경선이 아니라 제가 볼 땐 내전이거든요. 예. 그 골육 상쟁. 그거 6.25랑 똑같아요. 결국 분단으로 갔듯이 이 분당으로 갈 수순으로 보인다. 어쩌면 분당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이 기회에 물론 이것도 뭐 순전히 추정이고 그렇긴 한데 이 기회에 호남계들과 결별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냐라고 할 정도로 격렬하잖아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별 수순을 밟고 있는 거고. 근데 결별의 방식이 거기 비례의원이 많잖아요. 예. 비례의원을 누가 획득하느냐. 그러니까 13분이나 되기 때문에 예. 이 당 예를 들어 이제 바른정당하고 비슷하죠. 바른정당에 사실상 유승민 후보가 되면서 예. 유승민 주도의 당이 되니까 사실상 김무성 대표랑 함께하던 13분이 홍준표 밑으로 갔잖아요. 예. 이제 그거랑 비슷하게 만약에 안철수 당대표가 되면 여기 같이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떠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뭐 그 반대 가능성. 반대 가능성이라는 반한 계통의 누군가가 당대표가 되면 안철수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뭐 다시 뭐 소위 요즘 뭐 극중주의 네. 뭐 이런 깃발을 들고 국정주의 저기 좌파랑 같이 못하겠다. 네. 뭐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당을 추스린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본인이 당을 확실히 장악하고 그리고 호남계가 장악해서 혹시 자신의 입지가 줄어들까 봐 출마해서 그쪽 완전히 제압하거나 혹은 뭐 분당하더라도 할 수 없다. 이 정도 결심으로 나왔을 것이다. 그렇다고 봅니다. 저 완전히 이번 판에 어쨌든 민주당으로 흡수되는 건 맞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왜냐하면은 자기가 만든 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기가 만든 회사가 있었잖아요. 그 회사에서 자기 지분이 다 그러니까 회사는 주식 지분이라도 있는데 이건 그런 것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완전히 팽되고 자기가 만든 당은 사라지고 뭐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자기는 정치계에서 퇴출된다. 그러니까 은퇴가 아니라 퇴출하는 건 될 수도 있다라는 위기의식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해법입니까 그럼? 베스트 해법은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뭐 이렇게 조언을 할 수 있다면 네. 지금 공멸이거든요. 조언을 할 수 없죠. 안철수 대표가 네. 제가 하는 이야기 비슷한 워딩을 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러니까 의원님이 먼저 한 이야기인데 나중에 따라하더라. 똑같은 워딩을 해요. 네, 우연이겠죠. 저도 우연이라고 보는데 어떤 워딩을 따라했냐면은 네. 제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뭐 자꾸 연대 이야기를 하니까 저기는 생존이 급한데 어떻게 연애 생각을 하겠느냐. 그 단어를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쓴 단어를. 시차가 얼마나 됩니까? 하루 뒤에. 하루 뒤에. 어제. 기사를 보고 했을 가능성이 있네요. 뭐 그럴 수 있지. 참모가 뭐 이 표현 괜찮다 싶어가지고. 근데 아무튼 제가 한 말씀 조언을 해드리면 이 공멸을 막는 방법은 손학규 추대다. 모두가 잊고 있던. 그렇죠. 모두가 잊고 있던. 왜냐하면 손학규 대표가 사실 국당에 나름대로 기여한 바가 커요. 재미없는 경선을 어느 정도 흥미를 불어넣어 주었고. 그죠? 그랬나요? 예. 그 정도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정치 인생을 국당에 쏟아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 근데 모르겠어요. 정동영, 천정배 후보 쪽에서 자기한테도 불리하다. 안철수 대표가 당권을 잡으면 차라리 손학규 대표 체제가 자기들이 후위를 도모하는 데 유리하다. 그리고 안철수 당대표도 너무 욕을 들어먹으니까 손학규 대표가 잠시 좀 맡아주시라. 의원님 점점 얼굴이 다가오면서 마이크가 귀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왜 이렇게 저하고 얼굴 가까이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 근데 그러고 보니 손학규 대표가 어디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때쯤이면 한마디쯤 하실 법도 한데. 손학규 대표도 점점 내분이 깊어지는 상황이 그렇게 싫지만은 않을 거예요. 본인의 존재감이 다시 지금 부상할 수 있는. 그렇지만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을 제외하고는. 아마 내일부터 또 본인이 한번 했기 때문에 국당 분들이 호응해 주지 않을까. 그러면 동교동계는 뭐 출당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물론 뭐 감정적인 표현이겠지만 그 정도 말까지 했는데 가만히 있기도 그렇잖아요. 동교동계가.
뭐 그분들은 원래 정치 굉장히 오래 하신 분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언제든 뭐 휴전할 수도 있고 타협할 수도 있고 원래는 그분들 탈당 이야기했잖아요. 예. 근데 탈당 딱 보니까 몇 명 안 하겠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또 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는 첫 마디가 굉장히 중요한데 첫 마디 탈당해놓고 그다음에 출당으로 바꿔버리니까 진정성도 떨어지고 이 당장 싸움 의지가 별로 없다. 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뭐 설입니다. 워낙 설들이 많고 그 안철수 대표가 대략 한 3년 후에 할 법한 행보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네, 그렇죠. 예, 뭐 총선 직전에 이래놓으면 누구도 안철수 대표가 왜 나와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3년 후가 아니라 대선 끝나고 3개월 만에 이런 일을 하니까 모두 다 이제 해설들을 내놓고 있죠. 각자 사설 해설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 김무성 대표 측과 나중에 나중이라는 게 뭔지 모르지만 연대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당권을 쥐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설들도 있어요. 그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설이 아니라 내가 깜짝 놀란 게 이제 저도 안철수 대표 극중주의가 뭐냐 궁금했는데 그 말을 하더라고요. 안보에서는 보수, 경제에서는 진보. 유승민 대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른정당이랑 같이 하고 싶다는 그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던진 건 맞아요. 그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 이제 우리 당 입장에서는 그럼 김무성 대표하고 관계를 푸는 것도 중요하죠. 김무성 대표가 지금은 많이 적당한 표현 안 들어오네요. 찌그러져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당은 그래도 이제 그 전통과 혁신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도 그에 걸맞는 역할을 하실 거예요. 김무성 대표는 전통 쪽이 아무래도 이제 구정치와 신정치가 구정치의 장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김무성 대표의 뭐 정무적 판단이나 지금은 힘이 많이 빠지셨죠. 지금 뭐 13분이 김무성 대표 내팽개치고 저 홍준표 밑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스타일 많이 구기셨죠. 근데 같이 왜 안 가셨어요? 김무성 대표가 먼저 가 있어라. 말렸죠. 아니, 그거 아니에요. 먼저 가 있으라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좀 이따 갈게. 그 내막은 제가 잘 아는데. 그래요? 김무성 대표한테 반기를 들고 간 거죠. 반기를?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어떻게 갑니까? 거기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시 그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대선 후에 유승민 대표가 지지율을 그렇게밖에 못 받으면 결국 당은 없을 것이고 먼저 가 있어라 내가 나중에 갈 테니까 지금은 싸놓은 척 하자. 이거 아니었어요, 혹시? 그게 아니고 좀 전반적으로 무기력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 멘붕이었어요. 김무성 대표. 그 이제 총선 이후에 계속해서 김무성 대표가 선택했던 정치적 행보. 예를 들어 뭐 성공적이 하나도 없었죠, 사실. 그렇죠. 다 실패했어요. 예를 들어 질서 있는 퇴진 안 되고 반기문 특히 반기문 안 되고 그다음에 막판에는 그걸 했잖아요. 반박 반문 연대 단일화. 그래서 사실 안철수로 단일화였는데 뭐 그것도 안 되고 다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당 대표 할 때도 이현 의원을 밀지는 않았잖아요. 김무성 대표하고 연대하는 것이 누구한테도 별 크게 도움은 안 됐다. 초반에는 정운천 후보를 밀었다고 하는 얘기도 있던데, 그죠? 김무성 대표 큰 역할 안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혜원 대표는 싫어하지 않습니까? 이혜원 대표는 사실 대단한 분이죠. 이혜원 대표가. 그러니까 김무성 전 대표가 이혜원 대표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이혜원 대표가 이제 의원들 사이의 관계가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많이 우려를 했고 경선 과정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일단 당의 핵심은 넘버1과 넘버2가 화합이 잘 되면 잘 굴러가요 지금. 의원님만까지만 화합이 잘 되면. 나머지도 잘 되죠. 이제 뭐 넘버3, 넘버4 우리 지금 굉장히 화합이 잘 되고 있고. 넘버2는 확실하고요? 확실하죠. 지금 저 해태남매라는 이야기가 뭐 괜히 나옵니까. 어쨌든 김무성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두 분 다 전 대표가 손을 잡을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 썰들도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이미 1차 실험을 했어요. 주승용 대표가 대선 직후에 바른정당 합당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과거 YS나 DJ처럼 당을 완전히 장악한 대표가 아니면 그게 실현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당장 내부 그 반발에 부딪혀가지고 없던 일이 됐잖아요. 근데 안철수 다시 대표가 되더라도 뭐 51대 49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압도적으로 당을 이끌 수 있겠는가? 그럼 다시 국민의당 화합 나가지 말라고
내부에 어느 정도 그 반대쪽 목소리를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국당 안에서 연대의 목소리가 사라질 가능성이 많아요. 김무성 대표하고 최근 이런 얘기 안 해보셨죠? 김무성 대표님하고 뭐 안 해봐도 대충 뭐 김무성 대표님 생각이 저랑 뭐 비슷할 거예요. 지금 뭐 연대 이야기 해봐야 아무리 짜게도 쓸데없는 현 상황에서는. 그럼 왜 나왔을까요? 결국은 본인 안철수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국민의당 사면이 아니라 본인이 사면할까 봐. 아 그렇죠. 지금 국당이 민주당으로 통합되면 본인 퇴출해요. 정계 강제 퇴출해요. 가장 불명예스러운 방식으로 정계에서 퇴출되는 방식을 막기 위해서 차라리 내가 능력이 안 돼서 이번에 뭐 당대표가 안 되면 본인 지금 굉장히 큰 정치적 승부수를 조기에 던진 거예요. 그거는 퇴출 아닙니까? 그건 더 큰 퇴출인 것 같은데요. 안 되면은 내가 능력이 안 돼서. 근데 이건 뭐 꽥 소리 질러 보기도 전에 강제 퇴출 당할 수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꽥 소리를 지르기 위해서 나왔다. 또 다른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뭐 저는 그런 가능성도 몇 가지 있긴 하는 것 같은데 오늘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게 국민의당에는 커다란 위기인데 바른정당에는 어떻습니까? 이 사안을 바른정당 의원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좋네, 불구경.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현실 가능한 시나리오가 국당이 공멸하고 그 중에 이제 바른정당 중심으로 흡수 통합하는 거죠. 의원들이 개별 입당하고. 왜냐하면 국당도요. 네. 큰 대주주가 없어요. 그런 셈이죠 지금. 예. 네. 안철수 후보 시절만큼의 지분을 발휘할 수가 없죠 절대. 안철수. 그렇죠. 안철수 개도 지금 몇 명 안 되잖아요. 네. 사실 뭐 정동영 개, 천정배 개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천정배 개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개별화될 가능성이 많고. 그랬을 때 이삭 줍기를 할 가능성이 왔다. 뭐 바른정당하고 노선이 그렇게 크게 틀리지 않은 분들이 있죠. 예, 네. 그런 분들은 뭐 우리 당과 함께 할 수 있죠. 그러면은 바른정당 의원님들은 내심 잘 싸운다 깨져라 하고 있겠네요. 그거보다도 일단 뭐 바른정당 우리는 지금 한국당 지지율 더블 스코어 내는 게 목표예요. 네. 지금 한국당 뭐 1, 2% 차이 나는데. 뭐 여기에서 연말에 1% 차이 나는 거는 갤럽 조사 기준이죠. 갤럽 기준으로. 네. 근데 이제 그게 뭐 좀 더 정확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단순 ARS보다는 그러면 뭐 연말쯤 지금 완만한 상승세예요. 네. 느리지만 두 자릿수가 지난주 처음 찍었죠. 네, 처음 찍었어요. 10% 찍었고 출발 직후에 한 17, 18 정도 나왔다가 한 자릿수 계속 하다가 갤럽 기준으로는 지난주에 처음으로 10%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기울기가 완만하긴 한데 뭐 거의 새 지도부 등장하고 한 달? 본인도 새 지도부기 때문에. 그렇죠. 한 달 정도 됐는데 두 자리 찍었기 때문에 한두 달 지나면은 한 15%대 올라가지 않을까. 목표입니다. 아무 근거는 없이. 최근에 어쨌든 국민의당 사태는 즐거운 마음으로 보고 계시군요, 다들. 뭐 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기회에 우리가 죽자. 일치월장해야 된다. 도약해야 된다. 지지율을 팍 올려야 된다. 그래서 뭐 잔뜩 지금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 남의 불행이 이제 바른정당의 행복인 상황이고요. 저건 어떻습니까? 바른정당이 치고 올라갈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그럴 때마다 당내에도, 바른정당도 당내가, 뭐랄까요, 균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치적 색깔이나 지향이나, 거기 보면 전혀 정반대의 목소리도 사실은 원내대표하고 당대표하고도 예를 들어서 댓글 사건만 가지고도 이혜원 대표는 이건 뭐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한다면 원내대표는 이게 이제 정치 공작 아니냐, 지금. 정치 보복성. 정치 음모가 있다 혹은 뭐 의도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댓글 수사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죠. 예. 이건 이제 결국 이명박 대통령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친이계들의 우려가 있는 건데 그렇게 의견이 갈려 나오면 그중에서 듣기 싫은 소리가 기분을 상하게 하니까 당연히 바른정당 역시 안 되겠어. 댓글 사건 같이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반응이.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이제 바른정당이 초기에 한 18, 9% 올라갔을 때 가장 지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18세 투표권. 네. 그리고 공수처 문제. 네. 우리가 이제 사실 통과시켰다가 네. 뒤집혔죠.
그러니까요. 뒤집히면서 저게 새로운 보수당 맞느냐, 혁신 맞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확 꺼졌죠. 확 꺼졌죠. 거기 플러스 단일화 얘기하니까 결국 똑같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결국 단일화 할 거구나. 그렇죠. 안 했지만 그렇죠. 할 거구나 하는 인상이 드는 순간부터 뭐 지금 잠깐 헤어진 거지 곧 합칠 텐데 뭐 이러면서 지지를 확 꺾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들이 뭐 보수 적통 경쟁 이 말도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 갈수록 그 한국당하고 우리는 지지 기반이 다르다. 저쪽은 극으로 가는 것이고 네. 우리는 혁신 중도 보수로 가는 네. 지금 그런 방향이고. 근데 우리가 방향을 충분히 못 잡은 게 탄핵 직후만 해도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한 한국당이다 우리는. 네. 이런 의식이 의원들 사이에 강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이슈들에 대한 정책들은 네. 그렇게 다르지 않다 하는 경향이 있었고 아니다. 이것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새로운 노선, 새로운 보수로 가야 된다. 이 두 흐름이 있었죠. 이 두 흐름이 있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혁명적으로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의원들의 의식도 이제 과거의 의식이 많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13분이 가고 그리고 이혜원 대표나 저나 사실 뭐 저는 거의 뭐라고 그랬나 이방인 비슷하게 네. 새누리당 내에서 전문 용어는 왕따라고 하죠. 근데 이제 바른정당이 네. 저 같은 왕따도 성공할 수 있다.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줬고 여기 아직 100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그 바른정당의 비전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려워요. 이제 주도, 예. 새로운 보수로 가는 게 뭐냐? 정책적으로 한국당하고 저는 심지어 안 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 안 봐도 우린 다르다 한국당과 이런 차별화라도 가야 된다고 보이고.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아직 잘 안 보이죠. 앞으로 네.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걸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댓글 문제는 네. 댓글 문제 명확한 거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이건 이번에 뿌리 뽑아야 돼요. 네. 그리고 전면적으로 진상 조사를 해야 되고 그것이 왜 생겼는지 근본적인 처방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은 자꾸 이제 야당에서는 전직 대통령을 이제 물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아니 전직 대통령이 일부러 물고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전직 대통령이 등장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봐야죠. 네, 봐야죠. 그거는 봐야죠. 아직 그 국정원 적폐상단 TF에서도 청와대 내용은 모른다. 모른다는 것이고 그럼 MB가 알바들 조직해서 댓글 열심히 써. 그렇게 지시를 한 거냐. 대통령이 직접 알바를 고용하라고 하진 않았겠죠. 뭐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이면은 이런 얘기는 했을 것 같아요.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게 댓글 알바를 고용하는 것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원세훈 원장도 저는 자기도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댓글이 어떤 댓글이 쓰여진다. 그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이제 보수까지 포함해서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게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냐면요. 북한 통전부에 남조선 인터넷 댓글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대남 심리전을 하는데. 대남 심리전을 하죠. 열심히 댓글 써요.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이걸 찾아보고 있으면 이거 자기들도 그거는 해야 할 일이죠. 아니 그거를 하면 안 됐어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민주주의의 대가다. 그러니까 북한 애들이 들어와서 댓글 쓰는 거나 해외에서 들어와서 댓글 쓰는 거나 심지어 저는 중국에서도 댓글 쓸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북한 애들이 댓글 쓰는 건 뭘 쓰는지 아세요?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김정은 찬양 댓글을 쓰는 게 아니고요. 한국의 그러니까 남남 대결을 위해서 한국의 야당 과거 뭐 MB 박근혜 집권 때 지금도 그렇고 한국의 야당과 뭐 제야단체 반정부 단체 이런 단체들이 하는 이야기를 북한 애들이 댓글을 써요. 아이디 추적해보면 북한 애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국정원에서 대단히 오판을 한 게 북한 애들이 이런 댓글을 쓰니까 예를 들어 한미와 FTA 반대한다. 그죠? 광우병서 우린 못 먹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이게 정치 개입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국정원 사이드에서 이해해 주면 그렇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북한 쪽에서 예를 들어서 댓글을 달았는데 그것이
뭐 정부의 정책에 반하거나 혹은 뭐 친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일부 단체를 뭐 지지하는 글을 썼다고 쳐요. 그거를 대응하느라 본인이 지금 국정 댓글 사격이 났다라고 해서 해명이 안 될 것들이 너무 그러니까 많죠. 너무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이제 그러다가 뭐 선거 때도 여러 이슈가 있고 아니면 거기서도 좀 과잉 충성 분자가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거 개입 정황도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전면적으로 조사해서 다 뿌리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댓글 사건은 그냥 국정원을 통해서 정권을 연장하려고 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첫 출발은 그렇다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국정원 개혁에서 필요한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 애들이 한국 인터넷 들어와서 댓글 쓰잖아요. 그럼 국정원은 뭐 해야 되냐면은 만약에 북한 내에 인터넷이 있다면 북한 내에 포탈이 있다면 거기 가서 우리 국정원 요원들이 거기 가서 댓글 쓰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치고요. 그죠? 근데 그 북한 인터넷이 없어요. 예. 그럼 뭘 해야 되냐면 거기에다가 뭐 삐라를 뿌리든지 뭐 IP를 차단하는 거나. 그러니까 북한 애들이 여기 댓글 쓰는 거나 우리가 거기 삐라 뿌리는 거나 대응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라디오를 방송을 튼다든지 TV 방송을 튼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 우리 김호주 총수님도 약간의 발언에 이제 오답을 했는데 그 대응을 해야 된다. 그건 민주주의 대가로 포기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대응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뭐 IP를 차단하든가 그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대남 공작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 국내 정치 개입이라는 의식이 박약했던 거죠. 왜냐하면 국정원이 과거부터 쭉 국정 홍보를 담당해 왔기 때문에. 근데 국정 홍보 차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야당을 탄압하거나 아니면 특정 뭐 호남을 공격하든가 이건 상관이 없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아니 근데 이게 정권 연장하려고 한 거죠. 완전히 상관없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욕을 좀 들어먹을 수가 있을 건데. 요걸로 100개 채우시려고 하시는구나. 북한 애들이 댓글 쓰는 게요. 야당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 한미 FTA 추진하면 한미 FTA 반대하자. 북한 애들 그런 댓글을 쓰고. 그러니까 지금 북한 애들이 상당히 지능적으로 이제 대남 공작을 하고 있는데 방금 100개 넘었다네요. 야당 애들이 야당이 하는 이야기, 반정부 단체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똑같이 해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일부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로 어떻게 지금 국정원 댓글 사건을 전부 다 덮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을 상대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고.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국정원을 대신해서 변명을 해주는 게 아니라 출발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거다. 그 출발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럼 이거 어떻습니까? 이해는 했습니다. 근데 국정원이 그런 인식을 가지다 보니까 이게 정치 개입이라는 인식을 잘 못해서 그랬을 수 있다. 첫 출발은 나중에는 그렇죠. 정치 개입이 확실한데 그렇게 이제 일부 이해해 주신 건데 저는 뭐 동의가 안 되긴 하나. 그래도 처벌받을 건 처벌받아야 된다는 거죠. 동의가 안 되긴 하나. 그런 시각이 있다는 이해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은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은 없는 겁니까? 그건 뭐 조사하겠죠 이제. 뭐 청와대에서 어떻게 보고가 됐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발끈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이명박 대통령한테 가까운.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추미애 대표도 좀 실수를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인데 노무현 대통령을 안타깝게 우리가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은 좌파만의 대표라고 생각한 거예요. 보수에서는. 그러니까 아무리 때려도 우리 국민의 대표가 아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인식이 MB한테도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일부 우파만의 대표지 국민의 대표가 아니었다. 무슨 이야기냐. 대통령에 대한 공격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일지라도 공격은 어떤 구체적인 근거가 있을 때 하는 그런 우리 국가의 대표, 우리 국민의 대표를 지냈던 사람에 대한 적어도 민주정부 이후에는 그 정도 인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좌파 진영의 대표의 불행한 죽음을 봤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보복 심리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공격하는 사람들은 추미애 대표가 단적인 거잖아요. 매국노다. 물론 MB가 알바들 조직해서 댓글 공작하세요. 그런 거 했으면 저는 MB도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알바를 조직하라고 했을까요? 지금 나온 거는 단순 추측을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보복 심리가 많이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야당 측에서는 물론 문재인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하고 연결하려고 하는 것은 복수심 때문이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욕이 급증하고 있네요. 추미애 대표의 축하드립니다. 발언을 보면 예. 거의 이완용급으로 매국노라는 표현을 쓴 것은 친일파급으로 지금 매도를 했는데 서로 그렇잖아요. 지금 좌파는 우파를 친일파라고 매도하고 있고 우파는 좌파를 여태까지 종북이라고 매도했어요. 제가 욕을 들으면서도 이런 대립은 이런 불행한 정치의 대립은 이제 끝내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욕 할당량 다 채우셨고요. 그래서 맛배기니까 첫 시간이니까 이 정도 하고요. 하지만 이 요사는 앞으로도 몇 번 더 할 것 같죠, 그죠? 댓글 사건이. 댓글은 그리고 적폐청산 TF 한 가지 좀 조언을 드리면 이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조사해가지고 최종 발표 한 번만 해야 돼요. 중간중간 발표해가지고 괜히 또 뭐 MB 건드리는 거 중심으로 하게 되면은 국민들도 별로 안 좋아해요. 이명박 대통령을 건들더라도 확실한 증거가 나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해야죠. 예. 알겠고요. 확실한 증거로 가는 길목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근데 이게 어디로 튈지 몰라요. 이게 이제 MB 정부에서 처음 시작된 거냐 아니면 그전 정부에도 있었냐 뭐 이런 것까지 전면적으로 조사를 다 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맛배기고요. 오늘 뭐 충분히 많이 드셨습니다. 저희가 한 300개 드셨네요. 예. 오늘 식사량은 300개였습니다.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칼플라니 사형제연구소 지난주 어땠습니까? 네, 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휴가에서 돌아오시는 것 같고, 그래요. 예, 공장장 목소리를 이제 좀 듣는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이렇게 한두 주 빠지면 확 사라졌다가 한두 주 이상 연속으로 해야지. 본인은 진행자가 막 빠지면서 다 한 번 빠지고 가지고. 확 빠졌다가 다시 이제 10명, 주당 10명으로 다시 돌아와야죠. 네네, 그래야 네. 됩니다. 아직도 한 주당 30명밖에 안 됩니까 지금? 그렇죠. 갈 길이 멉니다. 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당연히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최근에 나온 경제 관련 정책인데 일단 시장에서 뭐 당장의 반응은 세다라고 저희가 공인중개사협회 고문을 역임하신 교수님과 나눠봤더니 이제 공인중개사협회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공인중개사들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죠. 예상보다 세다. 엎드려 있자. 네. 이런 분위기라고 해요. 예, 엎드려 있자가 답입니다. 예, 좀 있으면 풀릴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해방 이래 부동산 업자들이 진 적이 있습니까? 예,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네. 모든 대통령이 사실상 부동산 잡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잡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네, 좀 세게 센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대통령들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부동산 가지고 자산 가지고 이 경제 성장을 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거든요. 건설 경기를 진작해가지고. 이게 제일 쉬우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돈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부자들은 돈을 많이 갖고 있는데 쓸 데가 별로 없어요. 재벌들 돈 많은 것처럼. 생산적 투자가 안 되니까. 근데 가장 간단하고 가장 수익률이 보장되는 게 부동산인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못 잡으면 그리고 대통령이나 이 청와대에서 유혹을 느끼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거다라고 느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시그널이죠. 이제 확실하게 잡겠다는 시그널하고 이 섞이는 시그널이 나가면 가령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는 이거였어요. 부동산 주택 분양가 이걸 짜장면에 비유하면서 그걸 왜 공개하냐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제 안 잡는다 그러면서 확 올라갔고 또 하나는 이제 혁신도시 하면서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의도는 아니었으나 그런 시그널이 간 거죠. 근데 시그널을 정확하게 부동산에 관해서는 일관되게 보내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부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조금만 기다려보면 어디 틈새가 나올 것이고. 틈새만 나오면 그다음에 글로 치고 나가는 거고 그때는 자꾸 이 강도를 높여봐야 다음에 또 나와봐야 또 기다리면 온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부동산 정책에 관한 거고 그건 투기꾼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집 못 사면 영원히 못 산다라는 게 너무나 강하게 지금 억누르니까. 그게 몇십 년간 이어졌죠. 몇십 년간 이어졌고 그분들은 계속 집을 못 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050채 가진 분도 있고 한 채도 없는 분이 반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부동산의 공포 마케팅인데 이게 부동산 업자들의 지금 안 사면 안 돼, 안 사면 안 돼. 만약에 이번 정부가 일관되게 5년 내내 똑같은 시그널을 유지한다면 그럼 좀 잡히긴 하겠죠 어느 정도.
네, 근데 지금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게 또 있거든요. 52조가 들어가는 도시재생도 이게 결국은 부동산 가격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뉴타운처럼. 예, 당연히 예, 이제 지방 뭐 속성은 다르지만 네. 어쨌든 부동산 그 부분을 신경을 안 쓰고 이 도시재생이 다시 이제 지역 땅값을 올리는 걸로 작용하게 되면 못 잡습니다. 그렇게 생각 못 잡은 것이다. 자, 그러면 참여정부 시절에 결국은 여러 가지 청항을 많이 내놨죠. 뭐 연속으로 내놨어요. 그때 날짜들도 다 기억이 안 나요. 몇 월 며칠 나면 8월 30일이면 8.13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왔는데 그러니까 강도를 높여갔죠. 점점 높여갔지만 가장 마지막에 나온 정책도 결국은 부동산을 잡지 못하고 그때 실패 담을 틀림없이 이제 머리에 두고 그렇게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시작했을 텐데 이번 정책의 뭐랄까요 핵심 메시지를 한 줄로 하면 뭡니까? 오르지 않게 하겠다. 오르지 않게 하겠다. 내리겠다는 아닙니다. 더 이상 오르지 않게 하겠다. 네. 그러니까 831 대책 제가 58 대책이라는 걸 만들었고 석 달 뒤에 831 대책이 나왔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예. 제가 딱 석 달 부동산을 담당했는데 831 대책 핵심은 LTV DTI였어요. 그러니까 돈이 부동산으로 가는 걸 막은 거였고 제가 612 대책 나왔을 때 그때 핀셋 어쩌고 할 때 이거 갖고 못 막는다 그랬던 것처럼 결국은 투기 지역으로 하고 40% 심지어 30%까지 지금 이제 막잖아요. 규제하면 오르지 못하고 아까 얘기처럼 이제 관망세로 들어가. 지고 있는 거죠, 집을 그냥. 근데 집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부담이 돼야 되거든요. 결국 보유세까지 가야 된다. 보유세까지 결합이 안 되면 이게 풀려 나와야 되거든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집을 내놔야 되거든요. 집이 지금 부족한 게 아니에요. 집 많죠. 예, 많은데 이 사람들이 가진 게 부담이 돼서 조금씩 나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 그다음 금융위기니까. 지금 사실은 정책하는 사람 그게 제일 무서워요.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서 폭락하면 금융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서서히 빠져나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강도 조절이 어렵다. 그런 그러니까 거군요. 첫 번째 시그널이고 두 번째는 서서히 두 채, 세 채 이상 가진 사람들이 파는 게 유리하다고 느끼도록. 두 채까지는 저는 이해가 가는 면도 있는 게 예를 들어 상속을 받았다든가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세 채, 네 채 넘어가게 특히 한 5채 이상 넘어가면 이거는 일반의 상식으로는 이게 투기지. 보통 가정에서 어떻게 5채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명박 정권이 뭘 했냐면은 그걸 임대사업으로 양성화시키겠다고 해서 민간의 공급을 늘린다는 건데 그렇더라도 보유세는 과세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참여정부의 실패를 얘기하지만 참여정부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처음에 강도 높은 게 나갈 때 그거를 여러 군데서 막았어요. 그리고 이정호 실장이 주도를 했는데 시장에서도 막았고 뭐 언론들도 난리가 났지만 이현재 부총리부터 막았거든요. 정부 내에서도. 그다음에 제가 당시에 이제 수도권 국회의원들하고 이 대화하는 데 갔는데 전부 반대하는 거예요. 종부세에 대해서. 왜? 수도권 집값 떨어지면 자기 이 의원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메시지가 못 막는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거고 내부에서부터 계속 완화가 되면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이제 시장은 틈만 노리는 거죠. 시장은 정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정책을. 근데 문제는 제가 보기엔 지금 청와대가 그런 시그널을 틈새를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장하성 실장은 자본소득은 별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책에서. 근데 굉장히 심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1년 동안 자산 가격이 700조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 수익률로 치면은 40조 원을 이 사람들이 소득을 얻은 건데 40조 원이면 우리나라 GDP 전부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8,000달러가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잖아요. 그럼 3% 오르면 한 100만 원 오른 거예요. 내 소득이. 1년 동안 임대료로 내는 게 얼마예요? 100만 원 넘는다고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된 부분을 전부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가는 고 있는 거거든요. 구조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거를 막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김수현 수석이 종부세 트라우마가 너무 강해요. 종부세 때 걱정 때문에 보유세를 치고 나가지 못한다. 예, 종부세 때문에 그때 세금 폭탄을 맞고 이 노무현 대통령 인기가 떨어졌다라는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의 이 현재 부동산 정책이 방향성은 맞는데 이걸로 부족하니 보유세까지 가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보다 훨씬 더 강한 압박을 받아야 된다. 예, 제가 보기에 지금 가장 올바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김현미 장관이에요.
김현미 장관. 김현미 장관한테 맡겨라.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본인이 집 없는 서름을 그리고 머리가 큰 당사자이기도 하고. 정확하게 장관이 메시지를 보낸 게 뭐가 있냐면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보유세까지 원래 김현미 장관이 보유세까지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 다 허용하고 단번에 끝내야지 찔끔찔끔하면은 결국 당합니다. 근데 2단계로 보유세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압박이 되긴 될 것 같은데 김현미 장관의 말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겁니다. 살고 있는 집이 아니면 팔아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역대 대통령이 다 그랬기 때문에 별로 안 믿을 텐데 네. 그리고 김현미 장관이 앞으로 조심해야 될 건 도시재생이 투기로 변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김현미 장관 말 들으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태윤 사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